고전적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원활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타인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자유만 누리면 된다. 소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를 지향합니다. 때문에 국가가 시장과 개인에게 개입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정부는 커요, 작아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럼 작은 정부는 어떤 역할만 해요? 국방과 치안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국가를 야경 국가라고 하죠. 그런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효율과 성장을 높이는 걸 지향해요. 정부는 크기가 작아지고 대신에 시장이 원활해져서 높은 이익을 내는 것, 효율과 성장을 지향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다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딱 겪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뭐야? 시장 실패. 시장에게만 맡겨둬선 안 되는구나. 한번 뼈저리게 눈물 한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야 다시 커져라로 갑니다. 큰 정부. 그럼 큰 정부는 뭐 하느냐? 국가의 삶에 개입해서 국가에 의해 정책적이고 제도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럼 그런 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요?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보장해줘요. 따라서 복지 국가라고 해요. 그럼요, 이러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건 뭐겠어요? 분배. 형평성 있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보면 누군가는 형평성 있는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먼저 성장을 이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수성 자본주의에서는 분배와 형평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1970년대 오일 쇼크가 탁 일어나면서 야, 이 큰 정부가 덩치만 컸지 무력하고 비리 때문에 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완전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실패, 한 번 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다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야 다시 작아져라. 작은 정부로의 회귀. 그 작은 정부가 개개인들과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라.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때의 대표적인 사람은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이름은 크게 언급되지 않고요. 고전적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 스미스와 케인즈 정도는 외워둬야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신자유주의에서는 다시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효율과 성장을 다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 못하겠죠. 우리나라 이 신자유주의의 발음에 의해서 효율과 성장을 다시 추구하게 될 때 공기업들이 실적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들이 이거 쓸까요? 이거 워낙 사례로 많이 나와가지고 공기업이 있어요. 국가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실적을 못 내는데도 이거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민간 기업에 파는 거예요. 민영화 시켜서 다시 효율과 성장을 추구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민간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공기업인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치자면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출연해서 최대한 줄여내서 최소의 인력으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이 이렇게 실직하게 된 사람들이 있거나 했었거든요. 이러한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결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과 성장이었죠. 효율과 성장이지만 이런 것들의 이면에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개개인들의 삶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것처럼 잘 되는 나라는 더 큰 힘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는 더 종속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갖는 입장들도 있어요. 그것을 다시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 실패를 겪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쭉 훑으면서 얘기를 해본 다음 표에다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자본주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각각의 특성을 보인다는 거 잘 아시겠어요?